너같이 냄새나는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기생충한테는 재산 한 푼도 못 줘. 당장 도장 찍고 나가. 7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식당 바닥 걸레질부터 했습니다. 500만 원으로 시작한 가게를 전국 30개 매장짜리 회사로 키워놓으니까 글쎄 시어머니가 이혼 서류를 들이밀더라고요. 내 돈으로 강남 건물 사줬더니 돌아온 말이 기생충이었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다리 꼬고 앉아 교양 있는 여자를 만나서 새 출발하겠대요. 참, 그 교양 있는 여자가 유흥업소에서 만난 불륜녀인 건 제가 이미 다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웃으면서 그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현관문을 나왔죠. 딱 1시간 뒤 샴페인 터뜨리며 건물주 파티를 하던 시댁은 완전히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무릎 꿇고 바지가랑이 붙잡으며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시어머니, 시원하게 밟아준 며느리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운이 좋다고 말하죠. 강남 한복판에서 프랜차이즈 본사를 운영하는 젊은 여자 대표라니 분명 뒤에 누가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제 손바닥에는 23살 때부터 박힌 화상 자국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23살 저는 전 재산 500만 원을 들고 서울 변두리 골목에 8평짜리 식당을 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시장에서 재료를 떼어오고 밤 12시에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혼자 걸레를 짜서 바닥을 닦았죠. 잠은 식당 구석에 깔아놓은 이불 위에서 3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달렸더니 그 작은 식당이 전국 30개 가맹점을 거느린 법인이 되어 있었어요. 제 남편 최민우를 만난 건 식당을 연 지 2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대기업 사원증을 목에 걸고 점심시간마다 찾아오던 민우는 늘 카운터에 서 있는 저한테 수줍게 웃어 보이곤 했죠. 은수 씨, 여기 된장찌개는 우리 어머니 솜씨보다 나은 것 같아요. 민우는 그렇게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 밥을 먹으며 저를 바라봤고 저는 그 꾸준함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했어요. 민우 쪽 하객이 훨씬 많았고 시어머니 이명희 여사는 피로 연장 한가운데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민우가 대기업 다니는데 그래도 식당하는 애한테 장가를 가네. 에휴. 축의금 봉투를 세는 이명희 여사의 손끝이 바빠 보였지만 저는 웃어넘겼습니다. 시작이 그랬죠. 결혼 후 민우는 달라졌습니다. 연애할 때 수줍게 웃던 얼굴은 사라지고 소파에 드러누워 리모컨을 돌리는 뒷모습만 익숙해졌어요. 대기업 대리라는 직함은 5년째 그대로였고 월급은 생활비에도 모자랐습니다. 집 대출금, 자동차 할부, 보험료, 시어머니 용돈까지 전부 제법인 통장에서 빠져나갔죠. 그런데도 민우는 제가 새벽에 나가 늦은 밤에 들어오면 현관문에 기대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식당 냄새 잔뜩 묻히고 왔네. 옷에서 기름 냄새 나니까 거실 지나가지 마. 민우가 리모컨으로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며 코를 찡그렸습니다. 저는 신발도 못 벗고 현관에 서서 민우의 뒤통수를 바라봤죠. 시어머니는 더했습니다. 매달 용돈을 드리러 시댁에 가면 이명희 여사는 새로 산 명품 가방을 소파 위에 올려놓고 저를 위아래로 훑쳤어요. 은수야, 너는 아무리 돈을 벌어도 품위가 안 따라오는 게 문제야. 밥 장사를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겠지만. 이명희 여사가 새 가방에 가죽을 쓰다듬으며 혀를 찼습니다. 그 가방을 산 돈이 누구 주머니에서 나왔는지는 관심도 없는 얼굴이었죠. 어머니, 다음 달에는 백화점에서 좋아하시는 브랜드 세일한다고 하던데 같이 가실래요? 저는 그렇게 웃으며 넘겼습니다. 이명희 여사가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이는 걸 보면서 속으로는 이가 갈렸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녁 시댁 거실에서 이명희 여사가 텔레비전에 나오는 강남 빌딩을 가리키며 입을 열었습니다. 민우야, 엄마 평생 소원이 뭔지 알지? 강남에 건물 하나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 민우가 맥주캔을 내려놓으며 저를 힐끗 봤습니다. 은수, 너 요즘 법인 매출 괜찮다며? 어머니가 저러시는데 한번 알아봐. 저는 앞치마를 벗으며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봤습니다. 민우의 눈에는 기대가 가득했고 이명희 여사는 벌써 건물주 사모님이 된 표정이었죠.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좋아, 한번 해보자. 다만 제 방식대로요. 저는 그 다음 주부터 강남 일대의 상가 건물을 돌아다녔습니다. 발품을 팔아 찾아낸 건 대로변에서 한 블록 들어간 곳에 있는 낡은 5층짜리 꼬마 빌딩이었어요. 건물은 허름했지만 입지는 나쁘지 않았고 제 프랜차이즈 매장을 넣으면 충분히 수익이 나는 구조였습니다. 문제는 돈이었죠. 민우의 통장 잔고로는 계약금조차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일 오후 은행을 찾아가 지점장 앞에 앉았어요. 저희 법인 직영점 3개를 이 건물에 10년 장기로 넣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여기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연대보증도 서겠습니다. 지점장이 제 법인의 재무제표와 매출 자료를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 대표님 법인이 임차인으로 들어가시고 연대보증까지 서신다면 저희 쪽에서도 조건을 맞춰드릴 수 있습니다. 대출은 남편 최민우 이름으로 나갔지만 그 대출을 가능하게 만든 건 처음부터 끝까지 제 신용과 제 회사였습니다. 민우는 서류에 도장만 찍었을 뿐이에요. 잔금을 치르기 며칠 전부터 이명희 여사는 동네 미용실과 사우나를 돌아다니며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우리 민우가 강남에 건물을 샀어. 역시 대기업 다니는 아들은 다르지? 그 소문이 퍼지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저는 다른 것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흥신소에서 보내온 사진 속 민우는 유흥업소 앞에서 처음 보는 젊은 여자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어요. 녹음 파일 속 이명희 여사의 목소리도 선명했습니다. 그 밥장사년이 돈이나 벌어다 주니까 참고 사는 거지. 우리 민우한테 어디 어울려? 저는 그 사진과 녹음 파일을 USB에 담아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평일 오후 1시 법무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등기 이전 완료되었습니다. 강남 꼬마 빌딩의 주인이 공식적으로 최민우가 된 순간이었죠. 저는 그 문자를 확인하고 조용히 화면을 껐습니다. 거의 동시에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울렸어요. 은수야, 당장 집으로 와. 축하 파티 준비해놨으니까 빨리 와. 이명희 여사의 들뜬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쏟아졌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책상 아래에 미리 챙겨둔 서류 가방을 꺼내 들었어요. 가방 안에는 녹음기 하나와 두툼한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 지퍼를 천천히 잠그고 사무실 문을 나섰습니다. 시댁 본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거실에서 풍기는 음식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백화점 포장지를 두른 케이크와 샴페인 병이 놓여 있었고 그 한가운데 하얀 서류 한 장이 가지런히 펼쳐져 있었어요.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 저는 서류 위에 찍힌 빨간 도장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민우의 도장이 이미 찍혀 있었죠. 왔어? 이명희 여사가 부엌에서 나오며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입꼬리가 귀까지 올라간 얼굴이었어요. 민우는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손톱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도 일어나지 않았죠. 어머니, 이게 뭡니까? 저는 서류를 집어들며 물었습니다. 이명희 여사가 제 앞까지 성큼 다가왔어요. 눈에 안 보여? 이혼 서류야, 이혼 서류.
도장 찍어. 이명희 여사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저는 서류를 든 채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갑자기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는 무슨 갑자기야. 이명희 여사가 손가락으로 제 어깨를 툭 밀었습니다. 우리 민우가 이제 강남에 건물을 가진 사람이야. 근데 옆에 밥장 사꾼이 붙어 있으면 격이 떨어지잖아. 솔직히 처음부터 네가 우리 집안에 안 어울렸어. 저는 이명희 여사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주름 사이로 번지는 우쭐한 기색이 선명하게 보였죠. 어머니, 그 건물 누구 돈으로 산 건지 아시잖아요. 이명희 여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돈? 등기부에 뭐라고 적혀 있는데? 최민우. 내 아들 이름이야. 내 이름은 어디에도 없어. 그때 소파에서 민우가 느릿하게 일어났습니다. 민우는 셔츠 소매를 접으며 저를 내려다봤어요. 은수, 어머니 말이 맞아. 나도 이제 새 출발을 하고 싶어. 나한테 어울리는 사람을 만나서 다시 시작하려고. 어울리는 사람? 그래, 교양 있고 품이 있는 여자. 너는 아무리 돈을 벌어도 그런 게 없잖아. 민우가 제 눈을 피하며 창밖을 봤습니다. 뻔뻔한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칼 같았지만 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어요. 이명희 여사가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탁 내리쳤습니다. 기생충한테 재산은 한 푼도 못 줘. 당장 도장 찍고 나가. 오늘 안으로 이 집에서 내 흔적을 싹 치울 거야. 기생충. 그 단어가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7년 동안 새벽마다 식당에 나가 벌어온 돈으로 이 집 대출을 갚고 이 여자의 명품 가방을 사주고 저 남자의 외제차 할부를 내고 강남 건물까지 사줬더니 돌아온 말이 기생충이었죠. 하지만 저는 주먹을 꽉 쥐었다가 천천히 폈습니다. 서류 가방 안쪽 주머니에 넣어둔 소형 녹음기의 녹음 버튼을 아까 현관에서 이미 눌러두었거든요. 어머니,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세요. 제가 왜 나가야 하는 겁니까? 귀가 먹었어? 네가 기생충이니까? 내 아들 등에 붙어서 건물주 행세하려고 달라붙은 거잖아. 그 꼴이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라고. 이명희 여사가 제 얼굴 앞에서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침이 튀었어요. 저는 얼굴을 닦지 않았습니다. 민우가 서류와 도장을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질질 끌지 말고 여기 찍어. 빨리 끝내자. 저는 민우의 손을 봤습니다. 그 손으로 저한테 밥을 얻어먹으면서 다른 여자의 허리를 감쌌겠죠. 알았어. 저는 도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이명희 여사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이렇게 쉽게 될 줄은 몰랐다는 표정이었죠. 저는 서류 위 빈칸에 또박또박 도장을 찍었습니다. 붉은 인주가 종이 위에 선명하게 번졌어요. 자, 됐죠? 저는 그 서류 원본을 접어서 제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이명희 여사가 손을 뻗었어요. 야, 그거 놔두고 가야지. 원본은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사본은 복사하시면 되잖아요. 저는 가방 지퍼를 닫으며 현관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신발장에서 구두를 꺼내 신었어요. 짐은 하나도 챙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한번 숙이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뒤에서 이명희 여사의 목소리가 쫓아왔어요. 다신 얼씬거리지 마. 네가 없어도 우리는 잘 살아.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거실 안에서 샴페인 병 따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어서 이명희 여사가 전화기를 들고 누군가에게 외치는 소리가 새어나왔죠. 여보세요, 큰언니? 나야 나. 드디어 그년 내쫓았어. 빨리 와. 오늘 건물주 파티야.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안으로 들어섰어요. 문이 닫히자 저는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내
정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녹음 시간 47분 23초. 이명희 여사의 기생충 발언과 민우의 이혼 강요 전부 담겨 있었죠. 아파트 로비를 빠져나온 저는 핸드폰을 꺼내 법무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팀장님, 저강은수입니다. 이혼 서류 확보했고 녹음도 끝났습니다. 오늘 당장 소송 접수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바로 시공업체 대표에게 연락했어요. 사장님, 강남 건물 공사 현장에 투입된 인력이랑 자재 전부 지금 바로 빼주세요. 그리고 건물 정문에 유치권 경고장 붙여주시고요. 대표님, 진짜 지금 당장요? 네, 지금 당장이요. 통화를 마친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2시 38분. 은행 영업이 끝나는 오후 4시까지 1시간 반도 채 남지 않았어요. 저는 미리 불러둔 차에 올라탔습니다. 기사님, 은행 본점으로 가주세요. 최대한 빨리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백미러에 시댁 아파트가 점점 작아지는 게 보였어요. 저 안에서는 아마 지금쯤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웃고 있겠죠. 저는 무릎 위에 올려놓은 가방을 두 손으로 꾹 눌렀습니다. 가방 안에는 이혼 서류와 녹음기, 그리고 은행에 제출할 서류 뭉치가 빼곡히 들어 있었어요. 은행 본점에 도착했을 때 시계는 오후 3시 1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영업 종료까지 50분 남았어요.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곧장 꼭대기층 VIP 전용실로 올라갔습니다. 미리 연락을 받은 지점장과 여신팀장이 회의 테이블 앞에 나란히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강 대표님, 무슨 급한 일이십니까? 전화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점장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의자를 빼주었습니다. 저는 인사를 건네고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지점장님, 이건 오늘 오후에 법원에 접수한 이혼 소장 접수 중입니다. 지점장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눈이 빠르게 글자 위를 훑었어요. 이혼이요? 최민우 씨와요? 네. 그래서 오늘 중요한 말씀을 드리러 왔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두 번째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지점장님, 강남 건물 1층부터 3층까지 저희 법인이 입점하기로 했던 장기 임대차 계약, 오늘부로 전면 해지하겠습니다. 테이블 위에 내려놓은 해지 통보서를 본 여신팀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지점장도 서류를 잡은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강 대표님, 잠깐만요. 그 계약이 해지되면 알고 계시잖아요. 저희 법인이 그 건물의 유일한 임차인이었습니다. 저희가 빠지면 건물은 통째로 비게 되는 거죠. 여신팀장이 넥타이를 잡아당기며 입을 열었습니다. 대표님,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중간에서 조율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하시면. 팀장님, 저는 여신팀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시간을 드리고 싶지만 저도 사정이 있습니다. 더 이상 남편과 엮일 이유가 없어요. 저는 세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신팀장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멈췄어요. 이건 제 개인 연대보증 철회서입니다. 남편 명의로 나간 건물 대출, 제 신용으로 묶여있던 보증을 오늘부로 풀겠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온 서명란에 펜을 들어 또박또박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붉은 인주가 종이 위에 내려앉는 순간 회의실 안에 무거운 정적이 깔렸죠. 지점장이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이마를 손으로 짚었습니다. 대표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건물 대출을 승인한 건 대표님 법인의 임대차 계약과 대표님의 연대보증 때문이었습니다. 둘 다 빠지면 저희 은행 입장에서는 담보 가치가 사라지는 거죠. 제가 말을 받았습니다. 지점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여신 팀장을 봤어요. 여신 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팀장, 본점 회의 소집해. 지금 당장. 지점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신 팀장이 서류를 움켜쥐고 회의실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저는 VIP 전용실 소파에 앉아 물을 한 모금 마시며 기다렸습니다. 20분쯤 지났을까 지점장이 땀에 젖은 얼굴로 돌아왔죠. 대표님, 본점 회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점장이 넥타이를 고쳐 매며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임차인도 없고 보증인도 없는 상태에서 최민우 씨 개인 소득만으로는 매달 이자조차 감당이 안 됩니다. 본점에서 오늘부로 기한 이익상실 결정을 내렸습니다. 빌려준 돈 전부 당장 갚으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바로 최민우 씨 자택과 휴대전화로 전액 상환 요구서를 보내겠습니다. 지점장이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서류에 직인을 찍었습니다. 강 대표님, 정말 되돌릴 수 없으신 겁니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가방을 들었습니다. 지점장님, 저도 7년 동안 되돌릴 수 없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지점장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 VIP 전용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로비로 내려오는 동안 핸드폰이 울렸어요. 시공업체 대표였습니다.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현장 인력이랑 자재 전부 철수시켰습니다. 경고장은요? 건물 정문이랑 출입구마다 다 붙여놨습니다. 사진 보내드릴게요. 전화를 끊자마자 사진이 도착했습니다. 화면 속 강남 꼬마 빌딩의 정문에는 공사대금 미납에 따른 유치권 행사라고 적힌 빨간색 경고장이 빼곡하게 붙어 있었어요. 화려한 인테리어, 자재가 뜯겨나간 자리에는 시멘트 벽과 철근 뼈대만 드러나 있었죠. 저는 사진을 확인하고 화면을 껐습니다. 은행 정문을 나서니 6월의 늦은 오후 햇살이 얼굴 위로 쏟아졌어요. 시계를 보니 오후 4시 2분이었습니다. 시댁 현관문을 나선 지 정확히 1시간 24분. 저는 미리 예약해둔 호텔로 향했습니다. 프런트에서 장기 투숙 수속을 마치고 객실에 들어서니 넓은 창 너머로 서울 도심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어요. 저는 책상에 노트북을 펴고 다음 주 신규 가맹점 오픈 체크리스트를 열었습니다. 시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 궁금하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지금 제가 할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 위로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메뉴 구성, 인테리어 배치, 직원 교육 일정. 저는 언제나 그랬듯이 제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 시각 시댁 본가 거실은 잔치판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나중에 경찰 조사 과정에서 참석자들의 진술을 통해 그날 벌어진 일을 하나하나 알게 되었어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명의 여사는 일가 친척은 물론이고 동네 아는 사람들까지 닥치는 대로 불러 모았다고 합니다. 거실 한가운데 출장 뷔페 테이블이 차려졌고 소고기와 해산물 요리가 그득하게 쌓여 있었다고 해요. 민우의 불륜 상대인 젊은 여자까지 거리낌 없이 와서 소파 한쪽에 앉아 있었다고 하죠. 이명희 여사가 샴페인 잔을 높이 들어 올렸답니다. 자, 다들 잔 들어. 오늘부터 우리 민우가 강남 건물주야. 건배. 잔이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환호성이 터졌다고 합니다. 민우는 불륜녀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잔을 비웠다죠. 형, 진짜 대단하다. 강남의 건물이라니. 친척 중 하나가 민우의 등을 두드리며 엄지를 치켜 세웠다고 합니다. 민우가 턱을 치켜들며 웃었대요. 뭐, 원래 능력 있는 사람한테 돈이 따라오는 거지. 이명희 여사가 옆에서 맞장구를 쳤다고 하죠. 그러니까 밥장사년한테 끌려다니느라
그동안 우리 민우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이제 그 기생충 내쫓았으니 속이 다 시원하네. 웃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운 바로 그때였다고 합니다. 민우의 주머니에서 전화벨이 울렸어요. 화면에는 은행 여신팀장의 이름이 떠 있었죠. 민우가 샴페인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전화기를 꺼냈답니다. 은행에서 전화 왔네. 아마 축하 전화인가 보다. 민우가 스피커폰을 눌렀다고 해요. 거실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전화기 쪽으로 시선을 모았다죠. 최민우 씨 맞으시죠? 여신팀장의 딱딱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거실 전체로 퍼졌습니다.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죠? 통보드릴 사항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최민우 씨 명의 강남 건물 대출건과 관련해서 오늘부로 임대차 계약이 전면 해지되었고 연대보증도 철회되었습니다. 민우의 손에서 샴페인 잔이 미끄러질 뻔했다고 합니다. 뭐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따라서 본점 심사 결과 최민우 씨의 대출건에 대해 오늘부로 빌려드린 돈 전액을 즉시 갚아주셔야 합니다. 공식 서류는 자택과 휴대전화로 이미 발송했습니다. 거실이 얼어붙었다고 해요. 방금까지 웃음꽃이 피던 공간에 숨소리조차 사라졌다죠. 민우가 전화기를 두 손으로 움켜쥐며 소리쳤답니다. 잠깐만요. 수십억을 당장 갚으라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최민우 씨, 해당 대출은 강은수 대표님 법인의 임대차 계약과 개인 연대보증을 기반으로 실행된 건입니다. 두 가지가 모두 소멸된 이상 저희로서는 이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화가 끊겼다고 합니다. 거실에 전자음만 짧게 울리고 정적이 내려앉았죠. 거의 동시에 민우의 핸드폰에 문자가 도착했어요. 은행에서 보낸 전액 상환 요구서였다고 합니다. 민우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얘졌대요. 이게 민우가 핸드폰 화면을 멍하니 들여다봤다고 해요. 손가락이 후들후들 떨리고 있었다죠. 불륜녀가 민우의 어깨에서 슬그머니 팔을 빼며 자리에서 일어났답니다. 나 오늘 좀 일찍 가봐야 할 것 같아. 친구랑 약속이 있어서. 민우가 불륜녀의 손목을 잡았다고 해요. 야, 지금 어디 가는 거야? 잠깐만 있어봐. 민우 씨, 나 진짜 급해. 연락할게. 불륜녀가 민우의 손을 뿌리치고 현관으로 걸어갔다고 합니다. 하이힐 소리가 또각또각 울리더니 문이 닫혔대요.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죠. 잔치에 왔던 친척들도 하나둘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자리를 떴다고 합니다. 아까까지 민우의 등을 두드리던 사람들이 인사도 없이 현관으로 빠져나갔어요. 텅 빈 거실에 민우와 이명희 여사만 남았습니다. 뷔페 음식은 손도 대지 못한 채 식어가고 있었죠. 이명희 여사가 민우의 팔을 잡아 흔들었다고 해요. 민우야, 은행에서 뭐라고 한 거야? 돈을 갚으라니 무슨 돈을 갚으라는 거야? 어머니, 나도 모르겠어. 은수가 뭔가를 한 것 같아. 민우가 양손으로 머리카락을 쥐어뜯었답니다. 그 기생충년이 뭘 어떻게 했다는 거야? 이명희 여사가 소리를 질렀다고 하죠. 민우가 갑자기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대요. 건물에 가봐야 해. 두 사람은 허겁지겁 차에 올라타 강남으로 달렸다고 합니다. 건물 앞에 도착한 민우가 차 문을 열고 뛰어내렸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굳었다고 하죠. 건물 정문에는 빨간색 경고장이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아까까지 한창이던 인테리어 공사 현장은 텅 비어 있었고 화려한 마감재가 뜯겨나간 자리에 시멘트 벽과 철근만 흉하게 드러나 있었어요. 사람 그림자 하나 없는 유령 건물이었다죠. 민우가 경고장 앞에서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두 손으로 땅바닥을 짚은 채 숨을 몰아쉬었대요. 이게 아닌데. 뒤따라온 이명희 여사가
텅 빈 건물 안을 들여다봤다고 합니다. 1시간 전만 해도 화려한 매장이 들어설 그 공간에는 먼지만 뿌옇게 날리고 있었죠. 이명희 여사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대요. 민우야, 은행에서 매달 이자를 내라고 하면 그 돈을 어디서 구하는 거야? 내 월급으로 되는 거야? 민우가 고개를 저었다고 합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던 거죠. 대기업 대리 월급으로는 그 건물의 한 달 이자에도 못 미쳤으니까요. 이명희 여사가 가슴팍을 움켜쥐며 건물벽에 등을 기댔다고 해요. 어떻게. 이명희 여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고 합니다. 아까 거실에서 기생충이라고 외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죠. 민우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제 번호를 눌렀다고 해요. 신호가 가지 않았다죠. 한 번 더, 또 한 번 더. 화면에는 매번 같은 문구만 떠올랐다고 합니다. 수신이 차단된 번호입니다. 민우가 핸드폰을 아스팔트 위에 내던졌대요. 이명희 여사는 건물 벽을 붙잡은 채 천천히 바닥으로 미끄러져 내렸다고 하죠. 강남 한복판, 유치권 딱지가 덕지덕지 붙은 건물 앞에서 두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시각 호텔 객실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다음 주 오픈할 가맹점의 메뉴 시안을 검토하다가 문득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9시 저는 호텔 객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에 법무팀장에 보고 문자가 도착했어요. 소송 접수 완료.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가압류 신청 모두 진행 중입니다. 저는 문자를 확인하고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직접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단계였죠. 법과 숫자가 알아서 시댁의 숨통을 조여갈 테니까요. 그 시각 민우의 회사에서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민우의 전 직장 동료를 통해 전해 들은 이야기예요. 은행 채권 추심팀 직원이 민우의 직장 인사팀으로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최민우 사원 재직 확인 부탁드립니다. 본인 명의로 상당한 금액의 채무가 있는데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요. 인사팀 직원이 전화를 끊고 옆자리 동료에게 고개를 돌렸겠죠. 그 동료가 또 옆 사람에게, 그 옆 사람이 다른 부서 사람에게. 소문은 물처럼 흘러내리는 거예요. 점심시간이 되기도 전에 민우의 채무 이야기는 회사 전체에 퍼졌다고 합니다. 복도에서 민우와 마주치면 사람들이 시선을 피하거나 수군거렸대요. 오후가 되자 인사팀장이 민우를 불렀다고 하죠. 최 대리 앉아. 인사팀장이 서류를 펼치며 안경을 고쳐 썼답니다. 회사에 비톡촉 전화가 계속 오고 있어. 이게 한두 번이면 모르겠는데 오전에만 4번이 왔다고. 업무에 지장이 크네. 민우가 고개를 숙인 채 손을 비벼 꼬았다고 해요. 팀장님,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최 대리, 나도 윗선에 보고를 해야 하는 입장이야. 일단 오늘부로 대기 발령이고 사원증은 반납해. 인사팀장이 손바닥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민우가 떨리는 손으로 목에 걸린 사원증주를 벗어 인사팀장의 손 위에 올려놓았대요. 10년 넘게 매일 목에 걸고 다니던 유일한 사회적 신분증이었죠. 민우가 사무실을 나오는데 복도에서 후배 직원 2명이 커피를 들고 서 있다가 민우를 보고 입을 다물었다고 합니다. 민우가 지나가자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대요. 수십억이 날아갔대. 강남 건물 산다고 했다가. 민우는 걸음을 멈추지 못하고 비상계단으로 들어갔다고 하죠. 그 사이 이명희 여사는 강남 일대를 뛰어다녔다고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문을 하나씩 열고 들어가 건물을 급하게 팔아야 한다고 세입자를 구해달라고 사정했대요.
사장님, 제발 좀 알아봐 주세요. 위치가 나쁘지 않잖아요. 누가 들어오겠다고 하면 제가 조건 맞춰드릴게요. 이명희 여사가 중개업소 사장의 책상 앞에 허리를 굽혔다고 해요. 중개업소 사장이 안경 너머로 이명희 여사를 올려다봤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 건물 상태를 아세요? 공사가 중간에 멈춰서 아는 콘크리트 바닥 그대로고 정문에 유치권 딱지가 떡칠이 되어 있는데 거기 누가 들어가요? 그러면 건물을 팔면 되잖아요. 강남인데 안 팔리겠어요? 중개업소 사장이 한숨을 내쉬며 계산기를 두드렸다고 합니다. 어머니, 유치권에 은행 빚에 이것저것 걸린 게 많아서 사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골치 아픈 물건이에요. 팔리더라도 상값의 반도 못 건지실 겁니다. 이명희 여사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다고 해요. 중개업소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입술을 깨물었다죠. 그날 저녁 이명희 여사는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명품 가방들을 끌어냈다고 합니다. 중고 매장에 가져가 하나씩 내밀었대요. 이거 새거나 다름없어요. 한 번밖에 안 들었다고요. 매장 직원이 가방을 이리저리 뒤집으며 고개를 갸웃했답니다. 어머니, 이거 산지 좀 되셨죠? 지금 시세로는 상값의 3분의 1도 안 돼요. 이명희 여사가 이를 악물고 고개를 끄덕였다고 해요. 가방 5개를 넘기고 받은 돈은 건물 이자 한 달치에도 한참 모자랐다죠. 민우는 민우대로 제2금융권 문을 두드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은행에서 빌려준 돈도 못 갚는 사람에게 돈을 내어주는 곳은 없었죠. 결국 민우의 발길은 뒷골목 사채업자에게까지 닿았대요. 사채업자가 민우의 신분증을 복사하며 혀를 찼다고 합니다. 이자가 좀 세긴 한데 급하시면 어쩔 수 없잖아요. 여기 서명하세요. 민우가 떨리는 손으로 사채 계약서에 이름을 적었다고 해요. 그 순간부터 민우의 전화번호는 어둠의 세계에 떠돌기 시작했죠. 며칠 뒤부터 시댁 집 전화가 새벽부터 밤까지 울렸다고 합니다. 최민우 씨, 이자 안 내실 거예요? 우리가 직접 찾아갈까요? 돈 갚을 생각 있으면 전화 받으세요. 안 받으면 집으로 갑니다. 이명희 여사가 전화기를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하며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고 해요. 민우야, 이 전화를 어떻게 하면 좋겠니? 아침부터 밤까지 울려대는데 나 미쳐버리겠어. 민우가 거실 바닥에 앉은 채 대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두 손으로 귀를 막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대요. 현관문 앞에 정체 모를 사람들이 서성이기 시작한 건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다고 하죠. 이명희 여사는 문 밖에 낯선 인기척이 느껴지면 숨을 죽이고 방 안에 웅크렸다고 합니다.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오전, 저는 사무실에서 가맹점 점주들과 화상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와 메모지를 건넸어요. 1층 로비에 최민우 씨와 이명희 여사가 찾아와 있습니다. 저는 메모지를 접어 주머니에 넣고 회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어요. 로비 한쪽 구석 벤치에 두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민우의 양복은 구겨져 있었고 면도를 하지 않은 턱에 수염이 거칠게 자라 있었어요. 이명희 여사는 화장기 없는 얼굴로 무릎 위에 두 손을 포갠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죠. 저는 두 사람 앞에 멈춰서서 아무 말 없이 내려다봤습니다. 로비 바닥에 무릎을 꿇은 민우의 양복 무릎팍에 먼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이명희 여사는 제 바지가랑이를 두 손으로 움켜쥐고 매달렸어요. 은수야, 은수야, 제발.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그때 미쳤었나 봐. 한 번만 봐줘, 응? 이명희 여사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렸습니다. 출근한 직원들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이쪽을 바라봤어요.
민우가 무릎걸음으로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은수, 나 잘못했어. 그 여자랑도 끝났어. 진짜야.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민우의 눈 밑에 까만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며칠째 잠을 못 잔 얼굴이었죠. 저는 두 사람을 내려다보며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명희 여사가 제 바지가랑이를 더 세게 잡아당겼어요. 은수야, 은행에서 자꾸 돈 갚으라고 전화가 오는데 엄마는 아무것도 할 줄을 모르잖아. 너만 돌아오면 다 해결되는 거잖아. 엄마가 앞으로 절대 함부로 안 할게. 어머니, 저는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명희 여사가 고개를 들어 저를 올려다봤어요. 저한테 기생충이라고 하셨죠. 한 푼도 못 준다고 당장 나가라고 하셨죠. 이명희 여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건 엄마가 흥분해서 그런 거야. 진심이 아니었어. 진심이 아니었으면 이혼 서류는 왜 미리 준비해 두셨습니까? 이명희 여사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바닥만 바라봤어요. 저는 뒤에 서 있던 법무팀장을 돌아봤습니다. 팀장님 주세요. 법무팀장이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민우의 무릎 앞에 떨어뜨렸어요. 봉투가 바닥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를 냈죠. 이게 뭐야? 민우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안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첫 장을 읽는 민우의 눈동자가 커졌어요. 이혼 소송이랑 위자료 청구? 그것만 있는 게 아니야. 다음 장도 봐. 민우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서류를 읽던 민우의 손가락이 멈췄어요. 종이를 잡은 손끝이 하얗게 질려가는 게 보였습니다. 가압류? 그래. 강남 건물이랑 어머니 명의로 된 시댁 아파트. 둘 다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 받아놨어. 민우가 서류를 들고 있는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이러면 건물을 팔 수가 없잖아. 아파트도 못 파는 거 아니야? 맞아. 내 가압류가 풀리기 전에는 어느 것도 팔 수 없어. 사채 이자 갚으려고 건물 헐값에 넘기려던 거 나도 다 알고 있거든. 민우의 입이 벌어졌다가 닫혔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 얼굴이었어요. 이명희 여사가 민우의 손에서 서류를 빼앗아 읽었습니다. 글자를 따라가던 이명희 여사의 눈이 점점 커지더니 서류를 든 채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 집도 못 판다는 거야? 내가 30년을 산 그 집을? 어머니, 그 집 살 때 보탠 돈도 제 돈이었습니다. 법원에서 제 몫을 인정해줬고요. 이명희 여사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입술을 달싹거렸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민우가 갑자기 서류를 바닥에 내팽개치고 제 팔을 잡았습니다. 은수, 이러지 마. 우리가 잘못한 거 인정할게. 제발 이것만은 풀어줘. 이러면 나는 진짜 끝이야. 손 치워. 저는 민우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민우의 손가락이 허공을 붙잡으며 떨어져 나갔어요. 민우 씨, 7년 동안 내가 새벽마다 식당에 나가서 번 돈으로 내 차 할부 내고 내 어머니 명품 사드리고 내 이름으로 강남 건물까지 사줬어. 근데 돌아온 게 뭐였어? 밥장사꾼, 기생충, 이혼 도장 찍으라는 협박이었잖아. 민우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로비 바닥에 물방울이 떨어졌어요. 나는 한 번도 내 돈이 탐나서 같이 산 게 아니었어. 근데 너랑 어머니는 내 돈만 보고 살면서 나를 깔봤지. 끝까지. 저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명희 여사가 바닥에서 기어오르듯 일어나 다시 제게 다가왔어요. 은수야, 제발 가압류만 풀어줘. 그러면 건물 팔아서 은행 빚 갚고 엄마가 무릎 꿇고 빌 테니까. 응? 엄마가 뭐든지 할게. 어머니, 늦었습니다.
저는 이명희 여사의 손을 조용히 떼어냈습니다. 이명희 여사의 손톱이 제 손등을 핥히었지만 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어요. 민우가 갑자기 바닥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은수, 너 진짜 이럴 거야? 내가 빚더미에 깔려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야? 내가 기생충이니까 상관없는 거 아니었어? 민우의 입이 굳었습니다. 자기가 뱉은 말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거죠. 민우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한 발짝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보안 요원에게 시선을 보냈어요. 업무 방해입니다. 경찰에 연락해 주세요. 보안 요원 2명이 민우의 양팔을 잡았습니다. 민우가 몸부림을 쳤어요. 은수야. 이명희 여사도 보안 요원에게 팔이 잡혔습니다. 이것들이 나한테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이명희 여사가 발버둥을 치며 소리를 질렀지만 보안 요원들은 묵묵히 두 사람을 로비 출입구 쪽으로 끌고 갔어요. 경찰이 도착했을 때 민우는 이미 힘이 다 빠져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이명희 여사는 경찰관의 팔을 잡고 억울하다며 울음을 터뜨렸죠. 경찰차에 실려나가는 두 사람의 모습을 로비 CCTV가 선명하게 찍고 있었습니다. 프랜차이즈 직원들이 유리문 너머로 그 장면을 지켜봤어요.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죠. 저는 몸을 돌려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사무실 책상 위에는 오늘 처리해야 할 결제 서류가 쌓여 있었어요. 저는 의자에 앉아 펜을 집어들고 첫 번째 서류의 결제란에 사인을 했습니다. 법무팀장이 가져온 보고서 한 장이 서류 사이에 끼워져 있었어요. 흥신소에서 촬영한 민우의 불륜 사진, 이명희 여사의 뒷담화 녹취록, 요약본, 이혼 당일 녹음 파일의 법적 효력 검토서, 모든 증거가 빈틈없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고 다음 결제 서류로 넘어갔어요. 그로부터 3개월이 흘렀습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 법무팀장이 사무실로 들어와 보고서를 내밀었어요. 대표님, 강남 건물이 법원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펼쳐 내용을 훑었습니다. 매달 수천만 원씩 쌓이는 연체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은행이 결국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거였죠. 시댁 아파트는요? 사채업자들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역시 경매로 넘어갔고요. 저는 보고서를 책상 위에 내려놓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경매 진행 상황 계속 보고해 주세요. 법무팀장이 나간 뒤 저는 창밖을 잠시 바라봤어요. 3개월 전 로비에서 바지가랑이를 잡고 울던 이명희 여사의 얼굴이 스쳤지만 저는 곧 시선을 돌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민우는 그 3개월 동안 바닥까지 추락했어요. 대기발령 상태에서 버텨보려 했지만 은행과 사채업자들의 독촉 전화가 회사로 끊이지 않았습니다. 인사위원회가 열렸고 결과는 징계해고였죠. 해고 통보를 받던 날 민우는 인사팀장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최 대리, 아니 이제 최 대리가 아니지. 징계위원회에서 결정이 났어. 오늘부로 해고야. 인사팀장이 서류를 밀어내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팀장님 10년을 다녔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안 됩니까? 나도 어쩔 수 없어. 매일 빚쟁이들한테 전화 오고 다른 직원들이 업무를 못하겠다고 민원을 넣었어. 미안하다. 민우가 빈손으로 회사 정문을 나섰습니다. 10년 넘게 매일 드나들던 건물을 뒤돌아보는 민우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겠죠. 경매는 민우에게 더 잔인했습니다. 강남 꼬마 빌딩에는 유치권과 가압류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경매 시장에서 그런 물건에 손을 대려는 사람은 없었죠. 첫 번째 경매에서 입찰자가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유찰이었어요. 두 번째 경매에서도 세 번째에서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경매가 유찰될 때마다 가격이 뚝뚝 떨어졌어요. 처음 감정가에 반도 안 되는 금액까지 내려갔죠. 결국 네 번째 경매에서 누군가가 바닥 가격에 손을 들었습니다. 헐값에 낙찰된 건물의 매각 대금은 은행에 먼저 들어갔어요. 하지만 그 돈으로는 대출 원금도 다 갚지 못했습니다. 나머지 빚은 고스란히 민우의 몫으로 남았죠. 시댁 아파트의 경매 결과는 더 참혹했습니다. 아파트가 낙찰되고 매각 대금이 들어왔지만 법원은 제가 청구한 위자료와 재산 분할 금액을 먼저 배당했어요. 내가 걸어둔 가압류가 효력을 발휘한 거죠. 이명의 여사와 민우에게 돌아간 돈은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법무팀장이 경매 결과를 정리한 최종 보고서를 들고 왔을 때 저는 보고서에 적힌 숫자들을 천천히 읽었어요. 대표님, 최민우 씨는 건물 대출 잔금과 사채 이자를 합치면 갚을 수 없는 수준입니다. 신용 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시어머니는요? 이명의 여사는 본가 아파트 매각 대금에서 한 푼도 배당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보증금 없는 월세방으로 이사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법무팀장이 문을 닫고 나간 뒤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었어요. 시원하지도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끝났다는 생각뿐이었죠. 민우의 근황은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파산 신청을 넣었지만 기각되었다고 했어요. 신용이 바닥나서 카드 한 장 만들 수 없는 상태가 되었죠. 편의점 알바도 안 되고 배달 일도 못하고 할 수 있는 건 현금으로 일당을 받는 일용직뿐이었습니다. 민우는 결국 새벽마다 건설 현장에 나갔어요. 대기업 사무실에서 서류를 넘기던 손으로 삽을 잡고 시멘트를 날랐겠죠. 양복 대신 흙먼지 묻은 작업복을 입고 구두 대신 안전화를 신었을 겁니다. 이명희 여사의 소식은 더 처참했어요. 30년을 살던 넓은 아파트를 잃고 달동네 비탈길 꼭대기 단칸방으로 쫓겨났습니다. 명품 가방 대신 고무장갑을 끼고 외제차 대신 낡은 수레를 끌었어요. 매일 아침 골목을 돌며 폐지를 주워 고물상에 가져다 파는 게 이명희 여사의 하루가 되었죠. 동네 사우나에서 강남 건물주 사모님이라고 자랑하던 입으로 이제는 고물상 사장님한테 100원이라도 더 쳐달라고 사정하는 신세가 된 겁니다. 저는 그 소식들을 들으며 아무런 지시도 내리지 않았어요. 더 이상 제가 할 일은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저 매일 아침 사무실에 출근해서 가맹점 매출 보고서를 확인하고 신규 메뉴를 검토하고 점주들과 통화하며 제 일상을 살았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날 오후 법무팀장이 다시 사무실 문을 두드렸어요. 대표님, 강남 건물 경매건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뭔데요? 지난번 낙찰자가 잔금을 치르지 못해서 낙찰이 취소됐습니다. 다시 경매에 나올 예정이고요. 이번에는 가격이 더 내려갈 겁니다. 저는 법무팀장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법무팀장은 제 눈빛을 읽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원하시면 저희 법인 명의로 입찰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강남 어딘가에 텅 빈 채 서 있을 그 건물이 떠올랐어요. 제 돈으로 사서 제 회사를 넣어 살려놓고 남의 이름으로 빼앗겼던 그 건물. 준비해 주세요. 저는 짧게 대답하고 다시 책상 위 서류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법무팀장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와 서류 한 장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대표님, 낙찰 확정됐습니다. 강남 건물, 우리 법인 명의로 넘어왔습니다. 저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낙찰 금액은 처음 민우 이름으로 매입했을 때의 3분의 1도 되지 않았어요. 수차례 유차를 거듭하며 바닥까지 내려간 가격이었죠. 잔금 처리 일정은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법인 계좌에서 바로 집행할 수 있고요. 진행해 주세요. 법무팀장이 나가고 저는 서류 위에 찍힌 법인명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제 이름으로 세운 회사, 제 땀으로 키운 법인. 그 이름이 등기부에 올라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래야 했던 거죠. 금요일에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저는 그 다음 주 월요일 아침 건물 앞에 섰어요. 경고장이 떼어진 자리에 풀 자국이 지저분하게 남아 있었고 정문 유리에는 먼지가 뿌옇게 끼어 있었습니다. 사장님 오셨습니까? 시공업체 대표가 안전모를 쓰고 달려왔습니다. 네, 오늘부터 바로 들어가죠. 도면은 확인하셨죠? 다 봤습니다. 1층부터 3층까지 매장 배치도 받았고 자재도 어제 현장에 다 들여놨습니다. 6주면 끝낼 수 있습니다. 4주 안에 해주세요. 오픈 날짜 잡아놨거든요. 시공업체 대표가 눈을 동그랗게 떴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대표님. 그날부터 건물 안에 인부들이 들어찼습니다. 저는 매일 퇴근 후 현장에 들러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했어요. 콘크리트 뼈대만 앙상하던 공간에 벽이 올라가고 바닥이 깔리고 조명이 달렸습니다. 4주 뒤 건물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죠. 1층에는 우리 프랜차이즈의 대표 브랜드 플래그십 매장이 들어섰습니다. 2층에는 새로 준비한 프리미엄 디저트 카페를, 3층에는 프라이빗 다이닝 공간을 배치했어요. 건물 외벽에는 세련된 간판이 걸렸고 통유리 너머로 보이는 인테리어가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오픈 당일 아침 저는 매장 앞에 서서 줄을 선 손님들을 바라봤어요.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이 건물을 한 바퀴 돌아 골목까지 늘어서 있었습니다. 대표님, 취재 나온 기자들이 3층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서가 태블릿을 들고 다가왔어요. 뭐래요? 강남 경매 건물을 인수해서 성공적으로 살려낸 사례라고 기사를 쓰고 싶다고 합니다. 부동산 전문지에서도 연락이 왔고요. 인터뷰는 홍보팀에서 처리하라고 해주세요. 저는 매장 점검 먼저 할게요. 저는 1층 매장 안으로 들어가 주방과 홀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직원들이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고 첫 손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며 환하게 웃었어요. 20대 때 8평짜리 식당에서 혼자 국을 끓이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첫 손님이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이런 기분이었죠. 달라진 건 매장의 크기뿐이었어요. 점검을 마치고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꼭대기층에 마련한 제 전용 집무실이었어요. 넓은 창 너머로 강남 거리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오가는 사람들, 줄지어 선 상가 건물들, 그 사이를 누비는 차들. 이 풍경의 한 조각이 이제 온전히 제 것이었습니다. 의자에 앉아 커피를 한 모금 마시는데 비서가 문을 두드렸어요. 대표님, 건물 외벽 청소업체에서 오늘 파견 나온 일용직 분들 명단이랑 작업 확인 사진 보내왔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비서가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저는 화면을 넘기며 사진을 확인했어요. 안전모를 쓰고 밧줄에 매달려 유리창을 닫고 있는 작업자들의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사진에서 손가락이 멈췄어요. 낡은 작업복 위로 삐져나온 마른 목덜미, 안전모 아래로 보이는 깊게 팬 눈두덩이, 거친 손으로 걸레를 움켜쥔 채 유리 위를 문지르고 있는 남자. 최민우였습니다. 대기업 명함을 내밀며 거들먹거리던 그 사람이 제 건물 유리창에 매달려 걸레질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사진을 3초쯤 들여다보다가 다음 장으로 넘겼습니다. 태블릿을 비서에게 돌려주려는데 창밖으로 눈길이 갔어요. 건물 아래 도로변에 낡은 수레 하나가 보였습니다. 파지를 산더미처럼 쌓아 올린 수레를 끌고 언덕을 오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굽은 등, 느린 걸음,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수레 손잡이를 잡고 한 발짝씩 힘겹게 올라가는 뒷모습? 이명희 여사였습니다. 사모님 소리를 들으며 명품 매장을 누비던 그 사람이 제 건물 앞 언덕에서 폐지 수레를 끌고 있었어요. 저는 창밖에서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비서에게 태블릿을 돌려주며 입을 열었어요. 다음 분기 신규 브랜드 런칭 기획안 준비된 거 있으면 가져다 주세요. 네, 대표님. 바로 가져오겠습니다. 비서가 나가고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커피가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잠시 뒤 비서가 기획안 서류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첫 페이지를 펼치고 펜을 집어들었어요. 새 브랜드 콘셉트, 타깃 고객층, 예상 매출 추정치, 빼곡한 숫자와 글자 사이로 펜 끝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에서는 6월의 햇살이 강남 거리 위로 쏟아지고 있었어요. 저는 언제나 그랬듯이 제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강은수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자꾸 한 장면이 머릿속에 남더라고요. 새벽 4시에 시장에서 재료 떼어오고 밤 12시에 마지막 손님 보내고 식당 구석에서 3시간 자면서 10년을 버틴 사람한테 돌아온 말이 기생충이었다는 거예요. 솔직히 읽으면서 좀 먹먹했습니다. 세상에 누군가의 노력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옆에서 묵묵히 뒷바라지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본인들이 잘 사는 건데 그걸 자기 능력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은 꼭 뒤늦게 깨닫더라고요. 그 사람이 떠나고 나서야 아, 내가 가진 게 전부 그 사람 덕분이었구나 하고요. 근데 그때는 이미 늦은 거죠. 강은수 씨가 대단한 건 복수를 했다는 게 아니라 끝까지 자기 일을 놓지 않았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건물을 되찾은 날도, 시댁이 무너지는 날도 그 사람은 자기 책상 앞에 앉아서 다음 가맹점 오픈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결국 이기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당연하게 누군가의 희생 위에 올라서 있으면서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진 않으신가요? 아니면 반대로 내가 지금 누군가한테 당연하게 기대고 있는 건 아닌지 한 번쯤 돌아보게 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듣고 드신 생각이나 느낌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이야기도 궁금하고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저한테는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른 통쾌하고 시원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